영국은 전쟁 같았지만 한국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국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리버풀의 폭력적 시위를 떠올리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에서 본 한국 시민들의 단결과 평화로운 방식은 그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먼드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남다릅니다. 제가 K-팝과 K-드라마에 빠진 건 몇 년 전이었어요. 저는 BTS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 그 화려한 퍼포먼스와 뮤직비디오의 퀄리티에 완전히 반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를 듣고 K-팝이라는 장르가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이라는 걸 느꼈죠. 며칠 만에 플레이리스트가 모두 K-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후 제 방에는 BTS 포스터가 걸려 있고 블랙핑크의 음악을 반복 재생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음악뿐 아니라 K-드라마에도 푹 빠졌습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들은 한국에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줬죠. 방학이 다가오자 저는 용돈을 모아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드디어 내가 꿈꾸던 나라에 간다. 설레는 마음으로 2주일의 일정을 계획했어요. 저는 단순히 관광지가 아닌 제가 사랑했던 K-팝과 K-드라마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목적지는 서울, 그 중에서도 홍대와 강남. 홍대는 한국의 젊은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고 강남은 서울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부터 놀라웠어요. 공항의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환영합니다. 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바로 느껴졌어요. 첫 일정으로 홍대를 방문했습니다. 홍대 거리에는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기타를 연주하는 싱어송라이터부터 화려한 춤을 선보이는 댄스팀까지 각자만의 개성과 열정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한 댄스팀의 퍼포먼스를 보던 중 관객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드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특히 자유로운 분위기는 런던의 캠던타운을 연상시키면서도 훨씬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거리 공연을 구경하다가 저도 모르게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젊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점심은 홍대의 유명한 떡볶이 가게에서 먹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입안에서 퍼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떡볶이가 바로 이 맛이구나 싶었죠. 옆자리에 한국 대학생들과 짧게 대화할 기회도 있었어요. 영어가 서툴다고 하면서도 친절하게 제가 뭘 더 먹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더군요. 그들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태도가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저녁이 되자 홍대 클럽 거리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클럽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넘쳐났고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K-팝 리믹스 음악이 분위기를 고조시켰어요.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들, 커플, 혼자 온 여행객까지 다양한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잠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며 음악을 즐겼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 정말 대박인데 하고 되뇌었어요. 홍대 거리의 활기찬 에너지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분위기는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현실로 만들어줬습니다. 잠들기 전 한국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K-드라마와 K-팝 팬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끽하겠다는 계획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다음 날 목적지는 서울의 상징 중 하나인 한강공원이었어요. 런던의 템스강과 비교하자면 한강은 훨씬 깨끗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달리며 마주한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강변에 자리한 카페와 푸드트럭,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이곳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시 문화라는 걸 실감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난 후 한강에서 인터넷에서만 보던 한강라면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따뜻한 국물과 함께 바람을 맞으며 먹는 라면이라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죠. 영국에서는 이런 야외에서 간편하게 라면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한강은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바로 그 추운 날씨 덕분에 라면의 뜨거운 국물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한 입 떠먹는 순간 추운 겨울날의 작은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단순히 라면 한 그릇인데도 이 순간이 이렇게 특별하고 감동적일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일상조차도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오후에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강남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를 휩쓴 싸이 덕분에 이곳의 이름은 영국에서도 유명했죠. 하지만 막상 강남에 도착하니 싸이의 노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모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남의 대형 빌딩 숲은 마치 런던의 카나리 워프를 연상케 했지만 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니 건물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면서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 같은 경관을 만들어냈죠. 특히 강남의 대형 쇼핑몰은 런던의 하이스트리트보다 훨씬 세련되고 다양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최신 전자기기와 독특한 패션 아이템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쇼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한국 대중교통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워의 강남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 저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고 말았죠. 노선도를 보며 여기가 맞는 방향일까? 혼란스러워하던 제 옆으로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영어는 다소 서툴렀지만 그는 노선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목적지까지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도 계산해 주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노프라블럼이라며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태도 덕분에 순간적으로 느꼈던 불안함이 사라지고 한국에서의 또 다른 친절을 경험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한국 지하철 시스템의 또 다른 매력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런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깔끔했고 승객들은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약자석은 텅 비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곳에 함부로 앉지 않는 모습에서 승객들의 질서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런던에서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었기에 이 점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하철 안에서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경로를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에 대한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제가 동경했던 K-팝과 K-드라마 속 나라를 넘어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친절하며 아름다운 나라라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의 진동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더니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빗발치고 있었어요. 에드먼드, 한국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계엄령이라니 지금 바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계엄령. 저는 아직 반쯤 감긴 눈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여긴 평화로워.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뉴스를 봐.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얼른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B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서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었어요. 기사 제목만 봐도 긴장감이 느껴졌죠. 한국, 계엄령 선포, 군부의 대처 상황 주목.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있는 숙소 주변은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출근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대체 계엄령이 맞기는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면서 모든 상황이 이미 새벽에 종료되었고 계엄령이 선포된 시간은 몇 시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난 그냥 자고 있었는데 벌써 끝났다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너 괜찮아? 당장 귀국할 방법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날아왔죠. 저는 여긴 괜찮아. 정말로 아무 일도 없어. 거리도 평소랑 똑같아. 라고 답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한 영국 대사관의 공지를 확인했어요. 한국에 여행 중인 영국 국민들에게 정치적 상황에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구체적인 조언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음 놓인 저는 귀국 항공권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니까. 항공권을 검색하면서도 계속해서 거리의 상황을 살폈어요. 정말 이상한 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며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막 한국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여행을 포기해야 할까? 저는 결국 카페로 향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카페 안에서도 사람들은 여유롭게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급박하거나 불안한 분위기는 없었어요. 저는 항공권 예약 페이지를 닫으며 결심했어요. 그래, 여기서 계속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평화로운데 괜히 서두를 필요 없잖아.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신기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거리마다 긴장감이 흐르고 사람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원래 계획대로 여행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계엄령이 내려진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던데. 그건 어떤 모습일까? 뉴스를 보니 서울 여의도에서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시위를 구경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제가 영국에서 최근에 겪었던 시위는 상당히 긴장감 넘치는 경험이었거든요. 거리는 파괴되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며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한국의 시위가 영국과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떠나기엔 이 나라를 아직 다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시위가 열린다는 여의도로 가보자. 그곳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자. 여의도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들, 출근길의 회사원들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어느 누구도 시위나 계엄령에 대해 걱정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살짝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과민 반응을 한 걸까? 여의도에 도착한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위라는 단어는 제게 항상 무겁고 위험하며 긴장된 공기를 연상시켰어요. 영국에서 본 시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아있었거든요. 거리마다 연기가 자욱하고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며 때로는 불타는 자동차와 부서진 상점들이 나오는 뉴스 화면을 보며 익숙해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의도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거기엔 폭동도 경찰의 방패도 없었어요. 대신 축제라고 부를 만한 분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긴장감이 아닌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시위라고?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스피커에서는 익숙한 K-팝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제가 있는 곳이 시위 현장이 아니라 K-팝 콘서트장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리듬에 맞춰 손을 흔들고 웃으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노래가 끝나자 파도 타기가 이어졌는데 그 장면은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생각하며 웃음이 나왔죠.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인 것 같은데 여기 왜 왔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히 대답했어요. 한국의 시위가 영국과 다르다고 해서 궁금해서요. 그는 크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싸우는 게 아니라 바꿔나가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바꾼다. 이 단순한 말 속에 한국 사회의 특별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한쪽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주며 시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죠. 한 자원봉사자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보고 영어로 친절히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의 말에서 저는 이 시위가 단순히 항의가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가 건넨 자료를 읽어보니 시위대가 요구하는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회복이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고 이번 계엄령 사건은 그들의 노력에 위협이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단합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자원봉사자의 진지한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어두워질 무렵 시위대는 K-팝 응원봉과 LED 초를 켜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불빛이 하나로 모여 여의도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죠. 이 장면은 그 자체로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 그들의 조용하면서도 강렬한 의지는 마치 별들이 지상에 내려온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시위 현장을 떠나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회의 성숙함과 단결력, 그리고 창의적인 항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서조차 남다른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분노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공감과 희망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나라가 단순히 발전된 기술이나 경제력만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경험은 저의 한국 여행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 중 하나로 남게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위는 흔한 일이지만 그 풍경은 항상 긴장감과 폭력적인 상황이 뒤따랐어요. 특히 2024년 여름 리버풀에서 벌어진 반이민 시위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시위 현장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거리는 이미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어요. 깨진 유리창과 불에 탄 자동차,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혼란스러운 장면을 피하려고 골목길로 도망쳤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엔 공포가 남아 있었거든요. 영국에서는 시위가 정부와 시민 간의 전쟁처럼 느껴졌다면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정부와 사회에 평화롭게 전달하려는 과정 같았어요. 물론 정부의 대응 방식이 달랐던 것도 중요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시민들이 시위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차원의 성숙함을 보여줬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멋진 곳이구나. 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도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은 일정들을 점검하며 여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시위에서 느꼈던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남은 일정 동안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였죠. 여의도에서 한국 현대사회의 힘과 단결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이 나라의 과거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과 섬세한 건축 양식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수백 년의 역사를 견뎌내고 오늘날의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이 다시금 감명 깊게 다가왔어요. 조선 왕조의 중심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와 첨단 기술의 중심으로 변모한 서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자연스럽게 광화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즈넉한 궁궐의 풍경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었지만 광화문 앞에서 펼쳐진 시위의 활기찬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날 여의도에서 느꼈던 평화로운 분위기가 여기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은 마치 이 나라가 과거의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오후에는 남산타워를 올라갔어요.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산 정상에 타워가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미로워서 한국에 오면 꼭 가봐야겠다고 메모해둔 곳이었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정상에 도착해 탑에 올라가니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은 마치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이 남산타워 방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목적지인 경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주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한국의 뿌리와 역사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여행 중에도 이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글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나라에서 제가 느낀 놀라움, 감동, 그리고 배움은 단순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깊고 다채로운 나라였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그 자체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K-팝과 K-드라마로 동경했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느낀 한국 사람들의 단결된 모습과 평화로운 시위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서울을 뒤로하고 경주로 떠나려는 지금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기대감이 가득 차오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 경주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한국의 뿌리와 정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 들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마주하며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감동이 더 깊어질 것 같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직 한국 여행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여정만으로도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로 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가진 역사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따뜻함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이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안겨줄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도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더 큰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오히려 본인이 한국인이라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델라이드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교실 창문으로 쏟아지던 그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가 정성스레 싸주신 김밥과 오이 무침, 그리고 작은 통에 담긴 김치를 하나씩 꺼내며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못된 장난을 치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죠. 그중 한 아이가 코를 막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 너 김치 냄새나. 으액, 너무 역겨워. 그 말과 함께 다른 아이가 제 도시락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순식간에 엄마가 정성스레 만든 음식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울음을 터뜨리면 그들이 더 신나서 괴롭힐 거란 걸 알았거든요. 대신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달려오셨고 아이들은 재빨리 흩어졌죠. 선생님은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지만 저는 그저 괜찮아요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근심 어린 표정을 떠올리니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죠. 대신 오늘은 학교 급식이 맛있어서 도시락을 다 못 먹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는 의아해 하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로 한동안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대신 급식을 먹었죠. 하지만 급식을 먹으면서도 누군가 또 놀리지 않을까 불안했어요. 매번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을 때마다 주변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부모님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왜 나는 다른 애들과 달라 보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까만 머리카락, 눈꼬리가 올라간 눈, 그리고 조금은 노란 피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을 배울 때였어요. 선생님이 진주만 공습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 갑자기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아델라이드의 할아버지도 일본군이었나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당황한 저는 아니에요. 제 가족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어차피 다 똑같잖아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꾸짖으셨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갔어요. 쉬는 시간에는 주로 도서관에 숨어 책을 읽었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팀에 선발되곤 했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공부에 집중했죠. 적어도 공부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조금씩 강해져 갔어요. 어느 날 한국에 대해 궁금해진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한국전쟁을 이겨낸 국민들의 강인함.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갈수록 제 안에 작은 자부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1992년 4월 29일,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10살이었던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숙제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TV에서 긴급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LA 시내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먼 곳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져 갔어요. TV에서는 계속해서 불타는 건물들과 약탈당한 가게들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인타운이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LA 근교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가게는 한인타운 근처에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방송에서는 폭도들이 한인 상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밤이 되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다행히 다치신 곳은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친구들과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누구는 괜찮은지, 누구의 가게가 불탔는지 확인하셨죠.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는 입지 않던 검은색 옷을 꺼내 입으시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그게 총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저는 겁에 질렸어요. 아빠, 어디 가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물었죠.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제 어깨를 꼭 잡으셨어요. 아버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델라이드, 우리 가게와 이웃들을 지켜야 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말리려 하셨지만 아버지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의 겁에 질려 이불 속에 숨어 있었죠. 어머니는 계속해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가끔 전화가 오면 벌떡 일어나 받으셨지만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상황이 위험하다며 집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하셨죠. 그날 하루 종일 TV로 뉴스만 봤어요. 한인타운의 모습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어요. 불에 탄 건물들, 약탈당한 가게들, 그리고 옥상에서 총을 들고 서 있는 한인들의 모습. 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틀째 되는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우리 가게는 무사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주변의 많은 가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가게를 지키고 계셨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리고 왜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동시에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혹시 다치시진 않을까? 총에 맞으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5일째 되는 날, 드디어 폭동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국방군도 투입되면서 거리의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마침내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리 가족 모두가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은 먼지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죠.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가게들을 지켜냈는지, 어떤 가게들이 불에 타고 약탈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도우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는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피로함과 동시에 자부심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가 지켜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를 지켜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느꼈어요.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것,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폭동 이후 몇 주 동안 우리 가족은 매일 한인타운으로 가서 복구 작업을 도왔어요. 불에 탄 가게들을 치우고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고 벽에 새로 페인트를 칠하는 일들을 했죠. 처음에는 힘들고 슬픈 작업이었지만 점차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단결력은 놀라웠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하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동체 의식을 처음으로 강하게 느꼈죠. 학교로 돌아갔을 때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폭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종 간의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일부 친구들은 제게 다가와 우리 가족이 무사한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국 사회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생겼어요. 왜 우리가 이런 폭력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지, 왜 경찰은 우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죠. 이전에는 미국을 그저 내가 사는 나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사회의 복잡한 인종 문제와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통해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동시에 이 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아델라이드,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라.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도 잊지 마라. 이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한국 학교에 다니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웠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된 책을 읽고 K-팝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시아계 학생회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을 만나며 제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죠. 우리는 함께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어요. 1992년의 LA 폭동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아버지의 용기와 한인 커뮤니티의 단결력을 보며 저는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도 어느덧 28이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던 어느 날 마이클이라는 남자를 만났죠. 그는 제 회사의 동료였는데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직장 동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우리는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마이클은 백인 미국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죠. 과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제 걱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한국 음식을 함께 먹으러 다니고 한국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누곤 했죠. 심지어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표현들을 익혀갔죠. 우리의 관계가 진지해지면서 부모님께 마이클을 소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많이 긴장됐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혹시 반대하시지는 않을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부모님은 마이클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하셨죠.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마이클은 턱시도를 입었어요. 양가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사랑을 맹세했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이 공존했던 그 순간. 결혼 후 2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어요.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임신 중에는 한국 음식이 자주 생각났어요. 특히 매운 음식을 먹고 싶어 했죠. 마이클은 이런 저를 위해 한인마트에 가서 김치와 고추장을 사오곤 했어요. 때로는 서툴게 김치찌개를 끓여주기도 했죠. 그의 정성 어린 모습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과연 이런 음식들을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소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처음 소피아를 안았을 때 그 작고 여린 생명체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어떻게 하면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르칠 수 있을까? 소피아가 자라면서 저와 많이 닮은 모습을 보고 걱정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어요. 소피아가 4살 때였어요.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너희 엄마는 왜 눈이 작아? 라고 물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내가 겪었던 차별이 우리 아이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마이클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소피아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기로 했죠. 그녀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싶었거든요. 동시에 미국 문화의 다양성과 개방성도 배우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집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고 한국 전래동요를 함께 불렀죠. 설날과 추석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도 하고 송편도 만들었어요. 동시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도 크게 축하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소피아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닐까? 그저 미국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더 쉬울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죠. 소피아가 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한국 학교에 보내기로 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소피아는 투정을 부렸어요. 엄마, 나 가기 싫어요. 왜 다른 친구들처럼 주말에 놀지 못하고 학교에 가야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다름의 고통을 소피아도 겪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한국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듣고 한글로 쓴 생일 카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의 학교에서 다문화 행사가 있었어요. 각 가정의 문화를 소개하는 날이었죠. 소피아는 한복을 입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소피아의 강한 의지를 보고 동의했죠. 그날 소피아는 당당하게 한복을 입고 친구들 앞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글을 써보이고
간단한 한국 노래도 불렀죠.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소피아의 발표가 아이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고 해요. 많은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그날 저녁 소피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어요. 엄마, 나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는 소피아를 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모든 날이 좋은 날만은 아니었어요. 소피아가 8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피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왜 머리카락이 까만색이에요? 한 친구가 소피아의 외모를 놀렸다고 해요. 그 순간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같은 상처를 제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 밤 마이클과 저는 소피아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소피아에게 다양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했고 그녀의 한국인 혈통이 얼마나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이야기해줬어요. 마이클은 소피아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눈이 얼마나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소피아를 만드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점차 소피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9살이 되던 해 소피아는 학교 에세이 대회에서 나의 2개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문화 속에서 자라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한 글이었죠. 그 글로 소피아는 1등을 차지했어요. 소피아가 자라면서 저 역시 많이 배웠어요. 완벽한 부모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소피아의 정체성은 결국 소피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소피아가 10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그것도 제 뿌리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과연 나를 받아들여줄까? 내가 한국인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음식 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얼굴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소피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여기 모든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소수자로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 이런 경험은 새롭고도 특별한 것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저녁, 우리는 근처 식당에 가기로 했어요. 한국어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영어로 말을 걸으셨어요. 어떤 음식을 주문하시겠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저희가 한국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저희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김치찌개 하나랑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당황으로 바뀌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요즘 외국인 손님이 많아서 습관적으로 영어로 말했네요. 한국 교포세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히려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음식을 가져오시면서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시고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긴장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를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친절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죠. 화려한 색감의 한복을 입은 소피아가 궁궐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 한 무리의 한국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영어로 말을 걸며 사진을 함께 찍자고 했죠. 저는 망설였어요. 우리가 관광 명소의 일부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사진을 찍은 후 한 학생이 물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 말에 학생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들은 더욱 친근하게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죠. 미국에서의 삶,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 등을 나누면서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특히 우리와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게 걱정됐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렸어요. 다음 날 그녀를 따라 서울의 골목길을 누볐어요. 관광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작은 카페들, 아기자기한 공방들, 그리고 오래된 서점들을 구경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어요. 현대적인 도시 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정겨움을 말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은 분식집에서의 경험이에요.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할머니께서 우리를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말을 걸으셨어요. 어디서 왔어? 한국말을 참 잘하네. 저는 우리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설명드렸어요. 할머니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멀리서 고생하며 살았겠어. 근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우리 문화를 배우려 하다니 대단해.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군만두를 하나 더 주문해 주시며 이야기를 계속 나누셨죠. 그 순간 저는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이곳이 바로 제 뿌리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째 되던 날,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에 넋을 잃었죠.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모습,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산들. 이런 광경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소피아는 창가에 코를 바짝 붙이고 와, 엄마, 저기 봐요. 를 연발했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간 곳은 해운대 해변이었어요.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과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바다를 보는 순간 우리 모두 탄성을 질렀죠. 소피아는 신나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빨리 와요. 라고 외치는 소피아의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때 옆에서 놀던 한국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함께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워하는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다는 걸 새삼 느꼈죠. 놀랍게도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영어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국계라는 걸 알고는 더욱 반갑게 대해주셨죠. 그분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 직접 만드신 김밥도 나눠주시고 근처 맛집도 열심히 추천해 주셨어요. 꼭 가보세요. 부산에 왔다면 이건 먹어봐야 해요. 라며 메모까지 해주셨죠. 그 따뜻한 환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엄마, 한국 친구들이 정말 좋아요. 내일 또 와서 놀고 싶어요. 소피아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이번 여행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될지 새삼 실감했어요. 어쩌면 이 경험이 소피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어요. 알록달록한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늘어선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우리는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곳에서 살았을지도 모를 우리의 조상들을 떠올렸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울림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뿌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불안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따뜻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소피아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 꼭 다시 와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꼭 다시 오자라고 대답했어요. 소피아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애정과 그리움이 느껴졌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펜을 들었죠.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다. 이 한 문장을 쓰면서 어린 시절부터 안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중간한 존재가 아니라 두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회사로 복귀했을 때였어요. 동료 제니가 제게 다가와 물었죠. 휴가 잘 다녀왔어? 한국은 어땠어? 그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저 좋았어요라고 간단히 대답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현대적이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것 같았고 고궁의 고요함은 시간을 거스르는 듯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어디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제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겠네요. 아델라이드, 당신의 눈빛이 달라 보여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제 안에 뭔가가 변했다는 걸 느꼈죠. 소피아도 많이 변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한국어로 된 동요를 흥얼거리기도 했죠. 어느 날 소피아가 숙제를 하다 말고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크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일하고 싶어요. 통역사가 될까 봐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지나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소피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꿈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이 자부심을 바탕으로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소피아에게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